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을 빛내주실 분은 이코노미스트 빈센트 님이 오셨습니다. 빈센트 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준이 금리 한 번 더 올리겠다고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금리 결정을 보게 될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경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요? 저는 미국 경제는 침체 들어간다고 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좋냐? 네. 시차 때문에 좋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가 네. 과거 70년대 아니 80년대에 비해서 빨랐냐, 느렸냐라고 보면 70년대 이후로 거의 3, 40년 만에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죠. 월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되게 빨랐어요. 자,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 폭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괜찮냐라고 보면, 흔히 일단 가계 디레버리징이 가장 크죠.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 73% 정도로 08년 대비 그래도 여전히 20-30% 디스카운트 했으니까 네네. 고무적인 거죠. 그렇죠. 튼튼한 거고. 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부동산이 다 괜찮냐라고 보면 상업용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공시률이 27%가 넘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큰 축이 또 실리콘밸리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용시장인데, 고용시장은 완전히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구인하는 데 코스트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을 자르고 안 자르는 거는 나중이고요. 그건 주지 않고 노동시간을 조절하면서 네. 고용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흔히 실업률이라든지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타임이나 아니면 그렇죠.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맞습니다. 네. 그것을 사람을 자르면 나중에 다시 구할 때 들어가는 코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게 결국 착시인 것이죠. 그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결국에는 시차를 갖고 나타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연준은 5월달에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틀 거라고 보고 있고요. 25bp 금리 인상으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제가 각도기 TV 뭐 계속 왔지만, 지난해부터 이제 상반기에 아마 금리는 더 이상 인상은 스탑할 거고, 네. 연준은 스탑 앤 포즈를 얘기하지만 스탑 앤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오늘 계속 이제 약간 토론식으로 돼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블러드가 네. 얘기한 내용이 딱 네. 거기에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네. 시장은 조만간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을 상당히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그게 기대하나요? 이렇게 네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네네. 아주 직방을 먹였어요. 제가 보기엔 채권 시장 아주 네네. 진짜 한 방 먹인 거예요. 네네.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하면, 고용은 매우 강력하고, 네. 그냥 매우 강력한 게 아니고 매우 강력하고, 강력한 고용은 견조한 소비를 이끌어내고 있고, 네. 결국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고용을 어떻게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계속 그러다가 이거 여전히 한 300만 구인이 더 많으니까 네. 이거 역전되기 전까지 침체 안 오겠다. 네. 이게 역전되기 직전부터 침체가 네. 확연하겠다. 네. 그러려면 이게 300만이 이렇게 역전되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일까? 네네. 그럼 모르겠는걸?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사실 작년 10월달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해고를 했습니까? 네.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1200만에서 900만대로 구인이 줄었고, 네. 구직은 600만대에서 뭐 별로 많이 안 늘어났으니, 네. 이거 생각보다 이거 진짜 블러드가 얘기한 것처럼 고용이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리세션은 아직 오는 거 아닌 거 아니냐 네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준 의사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죠. 네. 저도 뭐 다 귀담아 듣는데요. 근데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연준 의사들은 자기의 스탠스를 대변한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약간 가려듣고요. 뭐가 가장 나오면 저는 주목할 거냐면요.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발언은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네네.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능한 기준에 왔다라고 본다면 저는 제 뷰를 꺾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심각하게 해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의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이런 큰 변화들이 고용 없는 성장을 많은 부분 시사하고 있습니다. 뭐 GPT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사실 인력을 상당히 적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러니까 효율성의 네. 극대화인 것이죠. 미국 경제가 90년대 후반에 이 효율성으로 다시 세계 경제에 한 번 더 부스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도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네. 고용 없는 성장이 된다라면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게 우리 경제학에서 배운 적이 없고 네. 또한 그게 과연 그럴 수 있겠어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런 사이클, 경기 침체냐, 호황이냐, 확장이냐, 뭐 축소냐는 여지없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기업들이 상업용 쪽에서 네. 큰 이미 약한 고리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건전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봉합을 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2008년도에 그 그 투자은행들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그 방어막들을 쳐왔고, 그래서 대형은행들을 이번에 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견조하고 네. 대형은행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 부동산에 문제가 터지면 결국 우리나라 PF와 거의 모양이 똑같던데요. 우리나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가 자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네. 거기 지방은행들 무너진다고 과연 경기가 무너질 것이냐. 네. 주식은 또 다른 얘기예요. 네. 전 주식은 더 큰 애들이 지금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니까 네. 얘네는 지역은행들 몇 개 자빠진다고 문제가 생기는 애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 네. 주식은 그렇다 치고 네. 실물 경기도 지역은행이 자빠진다고 문제가 생기겠느냐. 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지역은행들이 문제는 뱅크런의 속도인 것이죠. 네. 지금 이제 BTFP라는 은행 간의 단기 대출 프로그램은 꽤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적시성 있게. 예.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의문이 있는 게 이거는 결국 한마디로 대출입니다. 네. 갚아야 돼요. 그렇죠. 네, 상각이 없을 겁니다.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겠느냐? 네, 갚을 수 없죠. 왜냐하면 크레딧에 손상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예금을 다시 맡겨야 되는데 네. 과연 단기적으로 대출을 해서 막았다고 내 금 같은 돈은 늘까? 그럼 결국 이거는 대형은행화되는 하나의 기로입니다. 네. 그래서 은행을 바라볼 때 큰 은행이 좀 더 경쟁력이 있어지는 것은 또 하나 이젠 투자 관점에서 네. 선택적 포인트인 것이죠. 그러면 경제가 괜찮아질 거냐라고 보면 지역은행들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들이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대형은행들이 모든 걸 다 한다? 저는 여전히 그 틈새 은행들이 할 수 있는 미국은 많이 IBD로 바뀌었지만 은행들이 하고 있는 적재적소의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의 부정적 영향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런 것이 약한 고리들에서 언젠간 나타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은행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크립토 시장과 연관이 좀 있는데 그거를 연준이 꽤 빠르게 막았고 네. 그래서 매주 발표되는 연준의 대차제표 중에 H4-1이죠. 주간마다 발표되는데 빌려가는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승전 대출. 그건 맞죠. 네, 대출입니다. 예, 근데 오케이. 그건 동감해요. 네. 지금 말씀을 리세션이 온다는데 대출이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도 대출이 줄어들면 리세션을 향해 간다고 네, 봐요. 네, 아직은 안 줄었잖아. 하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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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줄었잖아. 네, 네, 과연 줄까? 네, 냐는 거죠. 네, 네.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향후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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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여전히 우리가 안 가본 길이니까요. 근데 리세션을 얘기하려면 저는 반드시 대출이 감소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수요적인 부담이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업 부동산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가지고 있는 장기 자산들이 손실 구간이고, 이걸 시간을 버티는 거 외에는 생존할 수 없으니 시간을 버티기는 들어가도 그런 은행들한테 누가 예금을 맡겨서 얘네들이 다시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느냐라는 네. 얘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거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예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출이 느느냐. 근데 최근에 너무 쇼크를 먹었던 게 미국의 총 예금 수준이 네. 2008년 이후 너무 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 더 한 번 점프를 하면서 네. 마치 미국의 총 토탈 에셋 는 것 마냥 예금이 많이 늘어서 네, 네. 대출과의 괴리가
너무 공간이 떠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대출과 예금 수준이 사실 그게 맞겠죠. 예금과 대출이 비슷하게 가는 게. 네, 네. 근데 이렇게 뿅 하고 네. 예금이 하늘로 올라갔고 얘도 올라오긴 했는데 네.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리세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 측정을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논리는 진짜 다 동감해요. 네네. 그 대출이 줄 네. 거고 네. 대출 줄면 오는데 얘네들 주머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고 있네.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주체의 유동성 여력이 크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금고도 있어 이제. 네. 옛날에 우리 집 금고 없고 은행 금고밖에 없었는데 네. 그럼 이제 우리 집 금고도 있고 우리 집 금고에도 돈 많아. 네. 굳이 은행 안 가도 네네. 난 상관없어. 네네. 그거를 어디서 읽을 볼 수 있냐면 미국 대형 은행들의 예금 이자율을 보고 저는 진짜 너무 쇼크 먹었어요. 네네. 강승원 연구원은 1%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네. 제가 들은 건 1%대였거든요. 네네. 1%든 1%가 아니든 네. 지금 국채 금리가 5%인데 네. 1% 내외의 예금 금리라는 건 네. 예금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예금이 넘치고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돈은 넘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돈이 넘치는데 예금이 살짝 빠진다고 한들 총통화가 별로 안 빠지는데 리세션까지 갈 거냐? 리세션까지 가려면 대출이 급격하게 빠지든가 예금도 상당히 많이 빠지든가 네. 이 두 개가 갖춰야 된다든가 네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2008년 서프라임 때를 복귀해 보면,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서프라임이 은히 알트론과 그다음에 프라임론, 서프라임이 있었죠. 네. 예금은 우리가 겉으로 총액을 보는 거죠. 그 안에서 보면 구분대로 소득 수준으로 나눠 보면 결국 돈이 많은 분들이 예금이 크게 했죠. 그렇죠. 네, 그들은 당연히 여전히 그렇겠죠.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은 높죠. 네. 다만 이 하위 단위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브레이크다운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럼 어디에서 스탑될 수 있을 거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연결고리이고 저는 그게 전초전으로서 중소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한 걸 대형은행에서 한번 대출해주면서 메이크업했다라고 그건 보고 맞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거기서 많은 역할을 했죠. 자, 이게 반복될 거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 가능성 높죠. 네, 네. 거기가 가장 중요해요. 반복될 건데요. 연준이 또 잘할 수 있죠. 뭐 새로운 신개념, 원래 DW밖에 없었는데 BTF를 갑자기 만들어서 뭐 90일짜리 1년짜리 넘겨주고 이자 비용 쪽에서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적시적소에 있는 정책들을 앞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벤트에서 계속해서 잘 펴가면서 10번 무너질 거를 9번 다 막는다? 에 베팅하겠느냐? 저는 글쎄요. 네, 그게 이제 불안하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네. 또 그렇게 보면 고용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고용이 탄탄하죠.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자들은 아무 상관없어. 네네. 세상이 무너져도 멀쩡해.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하는 기업도 멀쩡할 수 있어까지도 풀이할 수 있고. 네. 자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좀 한계 근처에 있는 분들은 네. 이런 대출이 줄거나 이러면 바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맞죠. 그것도 맞는데 그들의 일자리는 또 많잖아요. 이쪽 네네. 뭐 소위 말하는 저기 화이트 칼라 좋은 직장 연봉 네. 10만 달러 단위의 돈을 받는 애들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나 네. 그러나 얘네들은 이미 적축해 놓은 돈이 많고 네. 당장 한 달만 일 안 하면 돈 없어지는 애들은 네. 직장이 많아서 여기 잘리면 저기 가면 되고 네. 서비스업은 너무 많아. 네. 그러면 결국 네. 말씀하신 대로 리세션이 지금 오기에는 네. 상황이 훨씬 더 타이트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서션이 온다 안 온다보다는 언제 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 오는 거는 좀 시간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 시장을 보면 일단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헤드라인 비노부분 취업자 수 증감 네. 이게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화되죠. 그래도 20만 명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분 둔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트럼프가 보여줬던 것처럼 미국의 중산층은 없어졌습니다. 네. 네, 중산층이 없어요. 네. 네, 완전히 양극화돼 있고요. 그럼 이제 그 하위단에 있는 중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일자리가 엔잡러, 뭐 포트폴리오 인플로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그래도 주급을 받으면서 워킹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또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인 이민을 안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반대급부의 그렇죠. 효과입니다. 평생 안 받을까? 이제 곧 열린다 그러던데. 네. 그러면 또 여기에 안에 나타나는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 네.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줄어들지만 월 20만 건 이상의 신규 고용. 더구나 지금의 엔잡러들에 나타나는 이 직업이 아니면 저기서 연명할 수 있는 지금의 흐름. 네. 자, 하반기는 그럼 하반기 이후에 그것들이 꺾이면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저의 전망보다는 연준의 전망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정책은 그들이 피니까. 네. 그들이 실업률의 전망을 보면요, 점차 높아집니다. 그렇죠. 실업률 네네. 높아지죠.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쪽에도 연준도 얘기하지만은 1% 포인트 정도의 실업률이 올라갈 때까지는 공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제를 어느 수준까지 스리스홀드라 그래서 네. 예를 들어 3.5인데 뭐 4.0이 될 때까지는 리세션이 전혀 안 오고 4.1이면 온다라는 것보다는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인과 구직이 좁혀드는 거의 2분까지 좁혀드는 상황이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는 미국 경제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려요. 단 그때까지 너무 일찍 그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그때까지는 공간을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져보면 미국 증시는 그럼 올랐느냐? 올해 별로잖아요. 뭐 다른 그러니까 특히 한국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죠. 네. 완전 별로잖아요. 상하이도 사상 올해 신고를 계속 네. 찍고 있고 네. 한국도 올 들어 신고가 계속 나오는 거는 뭐 아직 그 옛날과 좀 멀었지만 네. 올해 들어 신고는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그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미국이 리세션이 안 온다고 해도 미국 자산이 올해는 정말 매력이 정말 없구나. 그냥 비 US 달러 자산, 그러니까 넌 US 달러 자산이 최고인 상황이 진짜 작년하고 완벽하게 반대로. 네. 작년 무조건 US 달러였으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시장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오늘 이제 지현 형님하고 이런 대화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현 형님 작년에를 좀 복귀해 볼까요? 작년도 초반에는 뜨거웠습니다. 예. 작년에 언제부터 꺾였죠? 한 6월쯤. 시장 네. 미국 네, 아니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뿐만 아니고 시장은 특히 한국은 작년 뭐 주식은 먼저 꺾였고 그렇죠, 네. 경기는 중반부터 꺾였어요. 그렇죠. 네. 주식은 작년에 사실 1, 2월 달 좀 좋고 3, 4월부터 횡보하다가 뭐 5월 달에 고점으로 계속 이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종 에코땡땡을 제외하고 얼마나 올랐냐라고 보면 또 괄목할 만큼 올랐나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저도 요즘에 고객들을 만나보면 내 주식이 전부 에코전자, 에코닉스, 에코 뭐 카카오, 에코 뭐 이런 거 싶다라고 정도로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워낙 컸다. 네네네. 그 역대급이죠 지금. 네. 그게 뭐 좋고 옳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엄청나게 쏠림이 있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선순환과 낙수 효과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런 2차 전지 산업이 부스팅돼서 그게 전반적으로 경제에 이끌어지는 효과가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이냐에서 보면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산업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예상하는 강세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리레이팅을 해줬으니 네네. 따라서 같이 한국 시장은 리레이팅이 시작됐다. 네네. 그래서 초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해외 고객들이 있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전반적인 경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졌습니다. 네, 특정 산업인 거. 보니까 시점 차이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시점 차이가 많아요. 저는 뭐 지금 급할 게 없으니 끌고 가다가 천천히 보자라는 입장이고, 지금 우리 빈센트님은 이제 막 그 단초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경기 침체 신호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실물 경제는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정말 성장률이 뒷걸음질 치는 형국이 나타날 거다.
해외 IB들의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더라도 거의 0%대이거든요. 그럼 1분기 때 좋게 나오고 2, 3, 4분기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네. 우리가 마이너스인 것을 테크니컬리 리세션으로 볼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여전히 다시 한번 리서치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미 성장 동의는 사라지고 있다는 네.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다만 우리가 유동성의 효과라는 것은 실리콘밸리 사태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적시욕소의 마중물 역할로 들어올 겁니다. 따라서 주식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대변을 해보자면 자 투자는 하셔야죠. 하지만 이 투자의 시계를 주구장창 계속해서 롤오버라고 하죠. 네. 그렇게 가져가기보다는 큰 게 온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투자하는 포인트가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실물을 오늘 사실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주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자 이제부터는 주식과 실물을 한번 볼게요. 네. 실물 경기가 리세션이 올 것이다. 이제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데 주가는 이미 작년 한 해 초반부터 앞서 네.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은 12월 달 고점, 1월 달 고점이었어요.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네. 우리는 그 전에 고점이었고 네. 훨씬 전에. 네. 우리는 거의 6개월 1년 더 빨랐고. 네. 중국도 그런-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훨씬 빨랐고 1년 내내 빠졌잖아요. 네. 아주 기록적인 하락이었고 기간별로 따지면 보기 힘든 수준의 기록적인 하락이었어요. 네. 기간별로는 기간의 길이로 따지면 결국 그렇다면 그 리세션 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리세션은 형태가 뭐였죠? 금리가 빠르게 올라서 음. 비용 땅에 부담이 있는 것부터 무너질 거다. 근데 미국에서 그게 1월 달에 불거졌습니다. 지역은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가 지금의 이런 거죠. 리세션 오케이.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는 리세션 아닌가? 오더라도 유동성이 높아서 되게 약할 거 아닌가? 이제는 이 정도 가격의 하락이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심리가 분명히 있어갖고 위험자산이 또 올라왔죠. 거기에 적세욕소의 주식시장의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쯤에서 이제 점검을 한번 해야 될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고점 트라이를 할 것이냐. 네. 그럼 지금이 또 한 중간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에 들어가는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볼 때 주식시장이 선행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기대를 선행하는 건 맞지만 결국 실체가 있어야지 연속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기승전 실물 경기를 봐야 된다. 그렇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그 아직 실물이 아직 완벽하게 꺾이지도 않았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꺾이는 것을 작년에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온 거거든요. 네, 사실은 주식시장만으로 보면 실물이 꺾여야 돼요. 네, 작년에 그렇게 박살을 내놨으니까. 네, 네. 나스닥 기준으로 30%가 고점 대비 넘게 떨어졌으니 네, 경기 더 박살나야 되거든요. 네, 네. 아직 덜 박살났다는 거예요. 네, 네. 해고도 더 많아야 되고 그래야 나스닥 30% 빠진 게 해설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실물이 여기서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작년의 하락이 그걸 녹인 걸 수 있으니 지금은 이제 그 내년도 중후반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식시장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앞으로 만약 그런 의미라면 네.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의는 뭘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 동의는 뭘까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기저를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의 기저를 제외하고 네. 그럼 특히 한국의 성장 동의는 무엇인가? 네. 소비냐 수출이냐 봤을 때 네. 수출은 우리만 빼고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부도 스탠스가 바뀌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수출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우리의 성장 동의는 내수인데 네. 내수는 뇌관 내수는 쟤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할 때 네네.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 자본시장이 너만 달렸잖냐 그 동안에. 네네. 실물은 원래 없었다. 실물 성장은 아예 없었고 지난 10년간 네네. 실물 성장해본 거 얼마 안 되지만 주식시장만 냅다 달린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네. 뭐 장하정 교수의 말이 그 얘기인 네. 듯도 해요. 네. 최근에 한 네.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결국은 뭐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는 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일단 기본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수준은 더 강화될 것이다. 네. 훨씬 더. 네. 그러면 그거를 당겨갔기 때문에 21년과 22년에 당겨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그 빈 공동 이것도 일종의 싱크죠. 싱크 그쪽에서 그 다 내용물을 빼갔으니 지금 우리는 빈 껍데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나 이것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물이 채워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빨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 성장이 물을 채우는 시간이 올 것이고 네. 그게 이제 24년도면은 결국 네. 그 평타가 되지 않겠느냐. 네. 빠져 먼저 20년, 21년에 먼저 갖고 갔던 거를 네. 22년, 23년에 이 빈 그릇으로 채워놓으면 네. 네. 빈 그릇의 시간으로 채워놓으면 네. 24년, 25년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기존의 성장, 소위 말하는 비트 그로스가 네. 이렇게 된 지금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비트 그로스가 21년, 22년에 20년, 21년에 이렇게 된 거죠. 네.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만큼 오버슈팅한 거죠. 예, 이만큼은 오버슈팅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또 이 성장 속도를 가지 상승 않겠느냐? 트렌드 안에 있는 예, 것이죠. 예, 예. 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한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네, 그 안에 굴곡이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의 현재 주가가 어느 시점까지 반영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참 저도 알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리세션을 일부 반영했다는 측면에는 약간 동의를 합니다. 네, 일부 반영했다는 거. 근데 거기서 일부라는 거. 네, 우리가 리세션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고, 또한 리세션이라는 얘기했던 것은 결국 유동성으로 다 막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리세션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모든 걸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 그렇죠. 실물 경제를 보니까요. 근데 리세션을 일부 반영했다는 건 좋겠지만 일부밖에 반영 안 했다는 것에 좀 더 주안점을 주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저는 요즘에 좀 걱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통화가 너무 많아서 쉽게 리세션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뒤집어서 보면 어떤 네. 말이냐면 네. 총통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네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네. 연준의 5% 이상의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네네. 이 고집스러운 태도가 네네. 사실은 저는 5%의 금리를 과연 그 경제가 견딜 수 있을까? 네. 거기에 계속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네. 리세션이 뭐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실물 대비 너무나 금융자산이 너무 많아져서 네.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사고를 터뜨릴 것이다. 네. 지정학적 사고를 터뜨리든지 네.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인플레이션 사고를 터뜨리든지 네. 이게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티키한 뭐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걸 유지시켜서 금리가 상당히 높은 고원지대에서 오래감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이게 좀 장기간 유지되는 전 그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줄어드는 거죠. 동인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네. 자, 인플레이션은 거의 한 40년 만에 왔잖아요. 네. 이게 1, 2년 만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네, 제가 넥스트란 제 이전에 또 네.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우리가 한 10년, 20년의 터를 벌 때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항상 한 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제가 금을 약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올랐죠.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겁니다. 그게 네. 금이건 아니면 디지털이건 네. 뭐건. 네. 근데 인플레이션은요 쉽게 잡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온다면 일시적인 하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곧 발표할 텐데 4월, 5월달, 6월달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헤드라인 기준으로.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각도기 TV 와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코어 CPI랑 그냥 CPI랑 또 역전되는 것도 또 되게 시그널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힘들어요. 지금의 이런 시차를 갖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데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지 못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그냥 금리 인하를 한다. 스탑앤퍼즈도 연준이 상당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내포한 발언입니다. 이번에 3월 FOMC 의사록 11페이지인데 마이드 리세션을 포함해서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어요. 네. 정제된 의사록임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이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거. 네. 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앞에 들어가 있는 문구는 비자발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과거의 연준은 한번 금리 인하하면 거의 제로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젠 그런 형태는 끝났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인상이 반복될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시장 금리가 연준은 이런 거죠. 연준은 아닐 거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반영이 됐다. 그렇죠. 이미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은 또 수익 구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적 금리 인하를 언제든 열어두면서 보자. 네. 한번 그러면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중요한 제가 이제 자꾸 질문을 해드리느라고 요지가 자꾸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 오늘 뭐 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네. 싶은 네네. 그런 전체 요지를 한번 네.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초 체력과 주식시장의 괴리가 통틀어서 같냐 틀리냐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스트림과 월스트리트의 괴리는 이미 4, 5년 전부터 미국에서 화두가 됐었던 것만큼, 왜냐면 금리 수준도 다르다고 뭐 R스타, RW스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실물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 이미 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고용시장이 여전히 블랭크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고용시장에서 나타났으니까요. 왜냐하면 직전 위기가 팬데믹이잖아요. 당연히 고용시장의 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에 과거 후행 지표가 지금은 후행의 성격을 떠나서 약간의 동시다발적인 성향을 보이는 고용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미국의 연준은 5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금리 인상은 잠시 멈춘 다음에 동결 기간이 상당 부분 지속되겠죠. 하지만 그 동결 기간 속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비자발적으로 한두 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6개월 빨랐습니다. 한국보다도. 한국은 또 미국보다도 6개월 빨랐습니다. 결국 중국이 전 세계에서 한 1년 정도 빨랐습니다. 팬데믹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리오프닝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다 빠르죠. 자, OECD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턴어라운드가 이미 4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도 좋습니다. 중국 좋아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중국의 글로벌리 마켓 셰어를 갖고 있는 이 범위만큼의 경쟁력은 튼튼하다. 하지만 중국을 바라볼 때 포지셔닝이 중국의 성장성을 제외하고 중국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매력적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전보다 매력도가 감소할 개연성이 높고, 특히 한국 투자가 중국을 바라볼 때 중국의 턴어라운드는 한국의 턴어라운드를 담보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OECD, 월드뱅크가 그게 끝났다라고 경각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인데요. 한국의 성장 동의는 무엇일까? 소비는 어렵다고 봅니다. 뇌관도 많고, 뇌관이라는 것은 이제 갖다 부어야 될 비용이 크다는 것이죠. 또한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의 뚜껑이 열릴 듯 말 듯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출은 좋을 것이냐? 자, 수출이 좋아지려면 글로벌리 한국 경제가 여전히 좋아질 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과연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동성이 만들어낸 폐해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기로 봤을 때 결국 수렴할 것이다. 그러면 실물 경제를 저는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 수렴하는 그 시기가 너무 오버시팅한 쪽에서 조금 둔화될 거고, 너무 경기 침체를 보는 쪽에서는 좀 올라올 테니,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걸 더 반영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 우리 빈센트님과 함께 같이 대담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제가 약간 반대편에 서서 리세션이 정말 올 건가, 그렇지 않지 않을 건가 하는 대담을 좀 해서 들으시는 분이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입장이 좀 갈라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감안을 하시고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현장이 약간 좀 그렇거든요.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그런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빈센트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